한국인들이 관광으로 가장 많이 가고 비즈니스까지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베트남인데요. 요즘 관광으로는 다낭과 호이안, 나트랑을 많이 가고 있죠. 비즈니스라면 호치민이나 하노이를 기점으로 각 제조 공장으로 뻗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모로 밀접한 베트남에 대해 5가지만 함께 볼까 해요. 재미삼아 그냥 보시면 관광이던 비즈니스든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충격 베트남 문화 5가지. 첫 번째는 한국인들의 최애 여행지다 보니 공산국가라는 것을 깜빡할 때가 있는데요. 베트남은 분명한 공산국가예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토지 및 부동산 소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2015년에 특별한 원칙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를 일부 인정해 주었는데요. 완화하긴 했지만 전체 소유가 아니라 콘도미니엄은 전체 단지의 최대 30%로, 개인주택은 단지 전체의 최대 10%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매매보다는 장기 임대를 하게 되는데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롯데호텔 역시 70년 장기 임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무실, 공장, 호텔 등도 다 이런 임대로 운영이 돼요. 보통 장기 임대는 최대 50년까지이지만 법인이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7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만료되면 정부 승인하에 다시 갱신 신청이 가능해요. 가끔 여기가 공산국가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공안인데요. 중국이랑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해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좀 수아해요. 중국에서도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매달 공안에게 삥 뜯긴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는데요. 매달 정액을 상납해야 골치가 안 아프고, 어떨 땐 저 공안이 매달 삥 뜯는데 다음 달에 더 높은 사람이 자기 목도 더 달라고 해서 그냥 장사 접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 타다가 공안에게 지갑을 탈탈 털리는 일이 종종 있어요.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대여했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이대고 돈을 내라고 하면 관광객이 안 당할 재간이 있나요? 그래서 베트남은 오토바이 여행은 비추인데요. 그래도 꼭 오토바이를 타야 할 상황이라면 소액 지갑을 꼭 마련해서 조금만 털려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공안을 한 번만 만나면 좋은데 여러 명을 만나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정부에서는 이런 부패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100% 근절시키는 건 쉽지 않겠죠? 다른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공공장소나 온라인에서 해도 안 되고, 집회나 시위도 금지니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욱 가차없는 문화니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거기다가 마약 소지는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에게도 예외란 없기 때문에 사용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도박도 불법이니 자유로운 관광지라해서 넋을 잃고 있으면 안 된답니다. 공안과 대면할 때는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나서거나 논쟁하는 건 최대한 피해야 해요. 우린 외국인이고 가재는 개편이라서 최대한 눈치를 발동시켜야 한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충격 베트남 문화 5가지. 구독과 좋아요 지금쯤 한번 클릭 부탁드릴게요. 베트남은 전쟁의 영향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비즈니스에서도 좀 조심히 접근해야 하죠. 사실 이런 성향을 얘기하기 전에 베트남 전쟁이 끼친 영향을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잘못 뱉은 말 한마디, 눈짓 한 번으로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위장과 속임수, 철저한 정보 은닉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걸 익숙하게 잘해낸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 가족과 나의 안전을 위해 상대방에게 진실을 감추거나 때로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생존 전략으로 오랜 기간 훈련되었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세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서 살아남고 의심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는 것,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 건 당연히 필수였겠죠? 결국 필요에 따른 진실 왜곡이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 잡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또 그 영향으로 상대방과 대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화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절하기 어려운 요청에도 가능하다? 라고 대답하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으로 베트남 국민의 사소한 거짓말은 악의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점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비즈니스에서는 당연히 촘촘한 계약서가 필수고 번역 공증도 필요시하고 몇 번씩 체크 또 체크하면 어느 정도 문제없는 선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진짜 문제는 관광에서 벌어져요. 베트남에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좋지 못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 현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게 가이드와 차량을 예약했어요. 가격보다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있는 여행이라 안전과 좋은 음식, 편안함을 최대로 챙겨달라고 요구했고 현지 여행사에 비해 꽤 비싼 가격이라도 계약을 했는데요. 가이드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왔는데 뭔가 낌새가 좀 이상했어요. 뭘 물어보면 계속 예스하면서 웃기만 하더라고요. 가는 식당 역시 어느 정도 메뉴를 정해놓고 또 깨끗한 곳으로 가달라고 사전에 다 얘기를 했는데 예스만 하고 정말 지저분하고 손님이 하나도 없는 창고 같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느낌이 70년대 시멘트 재래식 변소랑 비슷해서 정말 이상했거든요. 거기다 전체적으로 지저분한 데다가 음식을 하는 아줌마 한 명만 있고 일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가지로 불편했고 또 사전에 식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모두들 다른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난리셨죠. 아무리 얘기해도 웃기만 하고 시간만 흘러버렸는데요.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나오네요. 결국 너무 배가 고파서 와구와구 먹었어요. 가이드 난처할까봐 몇 번을 참았지만 결국 한국인 사장님께 전화해달라고 했더니만 자기 여친을 바꿔주더라고요. 여친이 설명하길 자기 남친은 영어를 못하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기에게 얘기하면 전달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원하는 내용을 다 설명하고 둘이 옥신각신 통화를 하더니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그냥 또 계속 웃네요. 결국 한국인 사장님과 카톡 통화가 되었고 사장님도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는 걸 그때 아셨다니 이상 시렸어요. 이미 숙소에 도착했고 하루는 그냥 포기했어요. 왜냐면 사장님과 통화 후에도 가이드는 뭐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제가 납을 키며 얘기해도 이 친구는 그냥 조용히 웃고만 있어서 무조건 여자친구 바꿔달라고 하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강하게 얘기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느낌이었어요. 베트남 업체와도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뭐든 다 된다. 그거 다 되었다고 해서 막상 공장 검사 들어가 보면 아직 반도 안 끝나 있어요. 그런데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 없죠. 웃으면서 세상 친절하게 곧 다 되니까 호텔가 있으라고 하거든요. 난감한 저만 또 이상한 사람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빨리빨리 성격 급하고 책임감이 강한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랑 일해도 갑갑하고 힘들어요. 물론 상대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하고 일하면 더 힘들겠지만요.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닐 테고 제 경험에 국한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서로에 대해 좀 알면 여행이던 비즈니스던 방어가 되거나 덜 열받을 테니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위험한 교통수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오토바이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거기에 얽힌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최고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죠? 직접 보면 정말 입이 쩍 벌어지고 매연 때문에 콧물 눈물씩 빼죠. 정부에서도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오토바이를 지목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법조항을 만들어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에 얽힌 이야기 몇 가지와 그 외 교통수단에 대하여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오토바이를 대한 여행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추고요. 무엇보다 길을 건너다 보면 신호등이 거의 없고 오토바이가 멈춰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눈치껏 천천히 건너야 해요. 뛰면 오히려 오토바이가 진로 예측을 못해서 사고 위험이 더 크니까 나 여기 잘 알아 하는 마음으로 눈치껏 천천히 건너세요. 인도에서 차도 방향으로 서서 휴대폰 통화하거나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갑자기 달려드는 오토바이 소매치기에게 슝 빼앗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휴대폰 잃어버렸다는 관광객들 꽤 많이 봤는데요. 여행할 땐 조심하는 게 최고죠?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다음은 인력거 얘기인데요. 그냥 운치가 있다 싶어 인력거를 탈 수도 있고 호객행위에 말려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라면, 특히 여자 혼자라면 절대로 타지 마세요. 인적 드문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서 지갑 다 털어가는 범죄가 제법이거든요. 남은 교통수단은 당연히 택시겠죠? 물가가 싼 지역이라 택시로 쉽게 다니기 좋아요. 근데 가능하면 그랩 이용을 추천드려요. 지정한 곳에서 타고 찍어둔 곳에서 내리고 요금도 자동이라서 웬만하면 바가지 쓸 일이 없거든요. 택시는 타기 전에 내고를 하고 탔어도 내릴 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기사님들도 종종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으니 방어하는 게 좋아요. 또 당연스럽게 잔돈을 안 주거나 거스름 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빈번하니 큰 돈보다는 작은 단위 돈으로 바꿔 다니는 게 좋아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충격. 베트남 문화 5가지. 사실 공산국가에서는 여성 문화가 한국과는 아주 달라요. 이 점은 중국도 비슷한데요. 여자들의 목소리가 꽤 크죠. 중국에서는 여자가 비즈니스를 하고 남자가 셔터맨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만큼 여성 파워가 꽤 강하죠. 공산국가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점은 베트남도 조금 비슷해요. 특히 도심에 사는 여성들은 자기 주장이 매우 뚜렷하고 언어 문화 특성상 돌려 말하거나 분위기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 화법으로 조준 사격하기도 해요. 그런데 언어 때문인지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한국 사람은 좀 헛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를 수 있으니 베트남 여자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베트남 여성의 경우 또 놀라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성문화가 많이 개방되어 있고 매춘 역시 충격받을 만큼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전쟁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절 홀로 남은 여성의 생계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을 것 같아요. 좀 충격인 경험은 가족여행 때 오전에 사원에 갔을 때 생겼어요. 가다 보니 여자들과 아이들은 좀 뒤처지고 남자들끼리 앞서 걷게 되었거든요. 사원 구석구석에 3, 4, 5 여자들이 모여있길래 좀 낯선 풍경이지만 절에 아는 여자들끼리 불공 들이러 왔나 싶었어요. 모퉁이를 도는데 그 여자 무리에서 한 여자가 와서 제 팔을 붙들더니 웃으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때 가이드가 그 여자를 데리고 저쪽에 가서 얘기를 하길래 뭔 일이래 했지요. 알고 봤더니 매춘 호객행위였고 가이드는 가족여행 온 분들이라고 잘 타일러서 이분들한테 호객행위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사실 시간과 장소 때문에 좀 충격이었어요. 오전에 사원이라니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사전 예약이라도 받는 건지 암튼 놀랐습니다.
그 외에도 성매매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어디서나 쉽고 강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병에 걸릴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베트남은 길거리 음식이 유명해요.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목욕 의자에 앉아서 먹는 문화도 한국인에겐 좀 특별해 보이죠. 그런데 더운 날씨 때문에 음식이 살짝 상하기도 쉽고 위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배탈이 나기 쉬워요. 파리님이 진짜 음식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경우가 많고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도 특히 밤중에 너무 많아서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얼음인데요. 얼음이 가장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거라서 얼음을 타 먹는 거나 갈아 먹는 건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음식점에서 혹은 카페 음료를 먹고 탈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외국에 나가서 배탈이 나본 적이 없는데요. 주변에서 탈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거든요. 한국에서도 식탈이 좀 나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약도 잘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또 무시무시한 야행성 벌레들이 밤거리에는 정말 많아요. 사이즈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돼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어쩔 수 없으니 적응하시거나 모르는 척 하셔야 잘 지내실 거예요. 지금까지 베트남에 대해 몇 가지만 알아봤는데요. 베트남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정도만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